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저온 DSC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 DSC가 이제 열 분석기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며 또 우리 공실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저온 DSC의 그 기능이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실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해석해 보는 그 과정까지 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열 분석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 저온 DSC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 분석기라는 것은 이제 열을 이용해서 그 시료의 특성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자, 열을 이용해서 시료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은 먼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시료에다가 이제 열을 가합니다. 자, 열을 가하면은 열을 가했을 때 이 열이 이 시료에 가해졌을 때 이 시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료의 특징에 따라서 얘가 녹기도 할 것이고 녹는다. 자, 녹는다. 또는 타기도 합니다. 탄다. 예. 물론 이 녹고 타는 데는 일정 온도가 있을 겁니다. 녹는 온도, 타는 온도. 또 녹거나 탈 때에 그때 열량이 또 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도 어떤 시료에 열을 가했을 때, 이 시료에 이 열을 가했을 때 이 시료가 팽창하거나 수축하기도 하겠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게 열 분석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 분석기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TG라고. 자, TG는 이제 뭐냐? 질량을 분석하는 겁니다. TG라는 열 분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DTA라는 열 분석기가 있습니다. 자, 열 분석기 DTA. 이 DTA는 이제 주로 온도, 시료의 온도에 몇 도에 타느냐, 몇 도에 녹느냐 하는 온도를 주로 알고자 할 때는 보통 DTA를 많이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DSC라는 게 있습니다. DSC는 이제 열량, 그 시료에 녹을 때의 열량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또 탈 때는 열량을 얼마나 많이 발산하는가, 그런 걸 알고자 할 때는 이제 DSC. 그 다음에 TMA라는 것도 있습니다. TMA. 자, TMA는 이제 시료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시료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든지 또 수축한다든지 이런 금속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하면은 점점점 늘어나죠. 예, 온도 증가함에 따라서. 또는 이제 세라믹 소재, 산화물 형태 세라믹 소재는 열을 가하면 점점점 수축을 합니다. 자, 그만 열을 가했을 때마다 얼마나 수축하고 얼마나 팽창하느냐 이런 걸 측정할 때는 TM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 분석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열 분석기 중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바로 이 특효 DSC. DSC 중에서도 우리는 저온 DSC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온. 자, 왜 저온 DSC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DSC 중에서도 온도를 상온에서 뭐 1700도까지 이렇게 고온까지 고온의 열량을 볼 수 있는 그 열량을 체크하는 것이 있고, 또는 온도를 더 저온, 마이너스 190도부터 한 60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주로 저온을 위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저온,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한 190도씨에서부터 한 600도까지. 자, 600도까지의 이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는 흔히 저온 DSC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저온 DS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마이너스 190도까지 온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내리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190까지 온도를 내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냉장고 그래봐야 마이너스 40도까지밖에 못 내리는데 마이너스 190도까지 어떻게 내리냐? 좀 궁금하게 되겠죠. 자, 그런 건 어떻게 내리냐면은 액체 질소라는 게 있습니다. 액체 질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소를 액화시켜서 만든 액체 질소가 있는데 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90도까지 내립니다. 시료를. 내린 다음에 서서히 온도를 올리죠. 올려서 측정할 수가 있겠죠. 물론 구체적인 설명들은 이제 기기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온 DSC를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다음 챕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열 분석기의 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분석기의 용도라 하면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하느냐? 자, 여러분 많은 실험들을 합니다. 실험할 때 내가 어떤 시료에 대해서
이름 활성탄이다. 자, 활성탄 같은 경우에 온도를 가했을 때 활성탄이 과연 몇 도에 탈까? 600도에 탈까? 700도 탈까? 정확히 타는 온도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용도는 시료가 타는 온도. 자, 타는 온도 몇 도에 타느냐? 이거를 알고자 할 때 이거 열 분석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어떤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이. 자, 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철금속인데 과연 이 철금속은 몇 도에 녹을까? 자, 우리 포항제철에 가면은 자, 철의 원석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막 온도를 가하죠. 예, 막 엄청난 전기를 가해서 이제 열을 가하죠. 그래서 녹여서 센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 수입해온 철광석이 있어요. 이 철광석이 과연 몇 도에 녹을까? 대부분 철이라면 1500도 정도에 녹습니다. 자, 1500도에 녹는데 이 이번에 가져온 철광석도 한 1500도 정도 열을 가했을 때 녹아서 센 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안 그러면 1600도까지 올려야 될까? 자, 어떤 시료에 녹는 점을 알고 싶어요. 그 녹는 점. 자, 그러면 녹는 온도. 자, 녹는 온도를 알고 싶을 때도 이제 열 분석기를 사용을 합니다. 녹는 온도. 주로 많이 하는 게 어떤 시료 타는 온도나 녹는 온도를 알고자 할 때 열 분석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냐면 자, 좀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시료의 유리전이 온도 같은 걸 알고자 할 때 유리전이 온도. 자, 유리전이 온도. 유리전이 온도라면 이제 어떤 소재가 샘플이 자, 상변이가 살짝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보통 유리전이 온도라면 그래프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일정하게 가다가 살짝 온도가 살짝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상변이가 살짝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때를 우리는 유리전이 온도라고 합니다. 이 유리전이 온도를 알고자 할 때도 이제 열 분석기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들이 비정질에서 결정화되는 온도도 있어요. 결정화 온도. 자, 여기 볼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결정화, 크리스탈리제이션을 갖고 결정화 온도. 자, 결정화 온도를 알고자 할 때, 자, 어떤 시료가 있는데, 뭐 금속일 수도 있고, 뭐 세라믹 소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비정질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비정질로. 근데 열을 천천히 가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정화로 바뀌는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되는 온도가 있겠죠. 그럼 결정화 온도를 내가 알고 싶다 할 때도 이 열 분석기를 갖고 온도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결정 온도는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의 아주 약한 발열 반응 같은 형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일어나는데 그 결정화 온도를 알고자 할 때도 이런 열 분석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전에 TM에 설명했다시피 열 팽창, 그 금속은 제가 팽창한다 그랬고 열을 가했을 때 또는 세라믹 소재 같은 거, 산화물 같은 세라믹 소재는 열을 가할 때마다 수축이 일어난다 하겠죠. 그래서 보통 그 공장에서라든지 어떤 세라믹 소재, 분말을 갖고 세라믹 소재를 만들 때 그 분말 자체를 이제 소결을 하죠. 소결할 때 몇 도 정도의 온도를 가했을 때 얘들이 소결이 되느냐, 또 소결됐을 때 얼만큼 많이 수축되느냐, 이런 것을 알고자 할 때 TMA라고 하는 열 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많이 이제 이 열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이 열량을 알고자 할 때 열 분석기를 많이 사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햄버거나 뭐 과자에 보면은 그 햄버거도 보면 이 햄버거 한 개에 이제 열량이 얼마다, 또는 뭐 과자 봉지 뒤에 보면 몇 칼로리, 이 과자의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흔히 또 밥 한 공기는 열량이 얼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특히 이제 열량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열량이 있느냐, 내가 또 밥 한 공기 먹었으니까 이거 살 빼기 위해서는 계단을 또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또 그 트레이닝을 또 얼마나 또 해야 될까, 뭐 스트레칭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다 열량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열량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밥 한 공기는 몇 킬로칼로리다, 또 과자 한 봉지는 몇 킬로칼로리다, 초콜릿 한 개는 몇 킬로칼로리다. 어떻게 아느냐? 다 열 분석기를 갖고 사용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열량을 알고자 할 때, 자, 열량을 알고자 할 때도 이 열 분석기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럼 열 분석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서는 이제 특히 오늘 배우게 될 좋은 DSC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킹이다 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이어트에 보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열량이란 말이 항상 나오죠. 자, 그 열량은 과자 뒤에도 보면은 몇 킬로칼로리라는 열량이 있고, 또 밥을 먹는데도
열량이 있고 항상 햄버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햄버거분에도 열량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열량이 나올 수가 있는가. 자, 그런 열량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열 분석기를 갖고 그런 열량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량을 어떻게 그 열량을 분석할 수 있는지 그것들도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DSC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온 DSC. 자, 저온 DSC라는 말은 주로 제가 저온 DSC에서 DSC는 열량을 주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량을. 근데 앞에 저온이라는 말이 붙죠. 왜 저온이 붙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분석기 자체가 마이너스 190도에서부터 600도까지. 자, 600도는 이해가 돼요. 보통 상온에서 600도까지는 보통 측정이 열 분석기 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온, 마이너스 190도가 되는 이 저온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거, 요 액체 질소로 이제 분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체 질소. 자, 액체 질소를 갖고 분석한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저온에서부터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온자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저온 DSC로 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용도가 중요하겠죠. 특히 저온 DSC로 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쪽으로 가볼까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로 액체의 녹는 점. 자, 액체의 녹는 점. 우리가 에탄올이라 그러면은 물은 우리가 흔히 잘 알아요. 물은 몇 도씨에 얼고 몇 도씨에 녹죠? 그 0도씨죠, 0도씨. 0도씨를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얼고 위로 올라가면 녹아요. 그래서 얼음이 몇 도에 녹느냐? 그러면 0도씨에 녹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탄올 봅시다. 에틸알코올이라는 에탄올은 몇 도에 녹을까요? 그러면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에탄올은 처음부터 이제 상온에서 봤을 때 액체인데 냉장고 넣어놔도 에탄올 안 얼거든요. 몇 도인지 몰라요. 그런 경우 문제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그럴 때는 마이너스 100도까지 쫙 내려봅시다. 쭉 내려보고 온도를 내리면 마이너스 100도쯤 되면 에탄올도 당연히 이제 얼겠죠. 얼은 상태에서 천천히 온도를 올려봅니다. 온도 올렸을 때 녹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몇 도 해서 에탄올이 녹는 온도가 있겠죠. 이렇게 액체가, 우리 흔히 보는 액체 용매들의 이제 녹는 점을 알고자 할 때 그 저온이 필요한 겁니다. 흔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그 다마로 소주 이야기를 하나 잠깐 드릴게요. 자, 소주가 이제 몇 도죠? 소주 그러면 보통 20도? 알코올도 20도 보통 하죠. 그 20도란 것은 에틸알코올이 20%고 물이 80%인 거죠. 자, 소주는 몇 도에 이제 올까요? 자, 소주 몇 도에 올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 소주병 같은 거 이제 바깥에다가, 한겨울에도 바깥에다가 이렇게 밖에 마이너스 10도 되는 밖에도 이렇게 보통 보관을 해요. 보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주가 안 얼어요. 안 얼죠.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가게 보면 항상 이게 박스 같은 건 탁 해놓고 바깥에다 많이 내놓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맥주는 밖에다가 잘 보관 안 해요. 맥주 박스. 누구 훔쳐갈까봐 밖에 안 놔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자,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20%고, 이제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5%, 6%, 7%. 저는 맥주를 잘 안 좋아서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0%까지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만큼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어느 그 온도가 좀 더 낮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자 할 때, 자, 전부 다 이 저온 DSC를 갖고 이 마이너스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여담으로 소주 이야기는 여담으로 된 거고, 이처럼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공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저온 DSC가 의외로 사용이 많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이 저온 DSC를 주로 어디에 사용을 또 많이 하느냐 하면 폴리머 분석, 플라스틱 종류, 이 폴리머 분석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폴리머 종류. 우리가 늘 쓰는 것이 다 폴리머예요. 다 석유화학 제품들 다 폴리머죠. 여기 들고 있는 거 펜, 이거 폴리머입니다. 이쪽에 이 철판 같지만 철판 앞에 코팅되어 있는 거, 흰색 코팅되어 있는 거, 이거 폴리머죠.
이거 다 폴리머입니다. 이거 지우개 다 폴리머죠. 자, 이런 폴리머를 많이 분석하는데 이 폴리머 중에서 뭐 PP, PE, 뭐 HDPE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폴리에스테르, 폴리스타일레인 뭐 이런 것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폴리머의 녹는 점이라든지 녹을 때 열량이라든지 이런 거 알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왜 폴리머에 이 좋은 DSC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자, 물론 이제 고온 DSC도 있어요. 고온 DSC인데 고온 DSC라면 고온 DSC는 상온에서 뭐 1500도까지 뭐 1700도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수백 도의 녹는 점 열량이라든지 녹는 점의 열량이나 이런 거는 분석할 수 있지만 아주 정밀한 거 이게 뭐 170도에 녹는지 120도에 녹는지 135도에 녹는지 이렇게 정확한 온도 이 저온에서의 흔히 600도라는 저온이라고 부릅시다. 자, 이 저온에서 정확한 온도를 알고자 할 때는 이 고온 DSC를 쓰면은 잘 안 맞아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뭐 172도에서 녹는지 173도에서 녹는지 정확히 잡아내기 힘듭니다. 고온 DSC를 쓰면은. 그러나 저온 DSC를 사용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이 120도에서 녹는지 121도에서 녹는지 124도에서 녹는지 그 온도 첫째 자리까지 정확히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머 소재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외에 또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곡물류. 이 곡물류를 분석할 때 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곡물류라 하면은 쌀, 보리, 뭐 메가, 뭐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밀, 뭐 우리가 말하는 빵 같은 거 그리고 또 있죠. 자, 뭐 예를 들어 밀 우리가 흔히 많이 뭐 접하는 게 이게 밀가루 음식이니까 밀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밀. 이 밀을 갖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과자류하고 빵 종류죠, 빵. 자, 과자류하고 자, 빵 종류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제과점에 가니까 빵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빵 맛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빵이.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빵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이 빵 맛이 좋을까?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빵, 나름대로 빵을 만든다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그 빵집에 간 거예요. 빵집에 가서 그 빵을 반죽을 막 빚는 걸 열심히 봤죠. 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뭐 밀가루 부대 보니까 뭐 자기들이 늘 쓰는 그 밀가루 부대가 쌓여져 있고 뭐 설탕 보니까 늘 뭐 자기가 쓰는 거 뭐 설탕 그런 거 설탕 하얀 거 그거 쌓여져 있고 그 반죽에서 넣고 뭐 효모 넣고 뭐 별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뭐 숙성하죠. 맨 처음에 효모 넣고 숙성을 시켜갖고 뭐 꺼내서 빵 굽는 거 온도 뭐 똑같고 특별하게 없는데 근데 맛은 희한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빵 맛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만 그게 뭐냐면 결국 이 화온도하고 상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온도. 이 빵이 발효를 하면서 변화되는 그 온도가 있어요. 한마디로 밀가루 같은 것도 같은 밀가루라도 이게 중국에서 나온 밀가루냐,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냐,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가루냐, 이게 재배 종에 따라서 또 재배된 지역에 따라서 이 화온도가 약간씩 다른 겁니다. 그리고 화온도를 보통 수십 도 정도, 20도에서 뭐 낮을 경우는 뭐 20도, 높을 경우는 뭐 60도, 그 사이에서 이 화온도가 나오는데 그 화온도를 보면서 거기에 적당한 또 설탕이 들어가죠. 설탕도 들어가고 다른 효모도 들어가고 효모나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화온도들이 약간 변할 수도 있어요. 물론요.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이런 그 화온도를 잘 해서 발효를 시키고 고온도에서 적당하게 이제 그 숙성을 시켜놓으면은 그 빵의 감칠맛이라든지 그 씹히는 맛이라든지 우리 느끼는 것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온도를 알고자 할 때도 그런 온도가 60도냐, 62도냐, 또 50도냐, 52도냐 몇 도의 아주 정밀한 온도가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은 DSC를 갖고 반드시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좋은 DSC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그 기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이제 DSC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SC가 이제 무엇을 분석하는 것이냐,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광물질이라든지 이제 뭐 점토질 또는 폴리머에 대한 핑거프린터
이 성질들을 이제 분석할 때 이 DSC를 많이 사용하고, 또는 뭐 샘플의 그 순도를 알려고 할 때 이제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죠. 이런 녹는 점을 이제 알고자 할 때 이런 DSC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히터 캐피러시티 열량을 분석할 때도 이제 이런 DSC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글라스 전이 온도, 보통 그랬었는데, 자, 글라스 전이 온도는 이제 옆에 나왔던 TG, 대문자 T에다가 소문자를 작게 G라고 씁니다. 글라스 전이 온도. 이런 기호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도 그 CP가 뭐냐? CP는 열량을 말하는 것이구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TG가 뭐냐? TG는 글라스 전이 온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결정화 온도, 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러처라서 결정 온도는 이제 TC라고 이야기하죠. TC가 뭐냐? 그러면 이건 결정화 온도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이런 기호들을, 요 기호, 이런 기호들을 눈여겨 잘 봐두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은 논문이라든지 각종 보고서에도 많이 쓰이는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상 다이어그램 만들 때도 이런 열 분석기들을 이제 사용해서 보통 상 다이어그램을 만듭니다. 상 다이어그램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간혹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기체, 액체, 고체의 상평형 만들 때 몇 도에서 녹고, 몇 도에서 기화하고, 몇 도에서 또 뭐 몇 도에서 녹느냐, 몇 도에서 기화돼. 고체, 액체, 기체. 그 세 개 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이어그램 만들 때도 이런 그 DSC를 이용해서 그 상 온도에 따른 상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다음 보시면, 요 그림은 이제 지금 우리가 저온 DSC의 그 내부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DSC에서는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에서 D자, S자, C자를 이제 줄여서 보면 DSC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길게 보통 이야기 안 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DSC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DSC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은 DSC는 이제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라고 그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저도 그냥 DSC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DSC 안 내부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샘플이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이제 샘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한 개, 두 개 있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시료를 얻는 도가니, 우리는 알루미늄 도가니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클로스볼이라고 부르죠. 클로스볼 그러면 이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시료 용기를 말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자, 한쪽에는 요쪽에는 이제 빈 도가니를 넣습니다. 자, 빈 클로스볼, 빈 클로스볼을 넣고, 이쪽에는 이제 시료를 담은 클로스볼을 넣습니다. 시료를 담은 도가니를 넣죠. 용기를 넣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과 이쪽에 이제 전기가 통합니다. 이쪽과 이쪽에 두 군데 전기를 통과를 시키죠. 자, 전기를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과 왼쪽 모두가 열을 이제 가하면서 전기를 통하는데, 열을 가하면서 두 개 이 시료에 특히 이제 오른쪽 부분에 시료가 되는데, 이 오른쪽 부분에 그 열적 변화가 없다. 뭐 시료가 녹지도 않고 뭐 타지도 않고 아무 변화가 없을 때는 이 열량 곡선이 일정하게 쭉 일직선으로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 오른쪽 부분에 시료가 든 부분에 시료가 녹는다든지 탄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열량 변화가 생기겠죠. 열량 변화가 생기면은 그래프가 올라가거나 내려옵니다. 자, 그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래프를 보고 어떤 시료에서 열적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구나. 또 물론 그래프가 크게 올라가면은 이 열량 변화가 열적 변화가 많이 있구나. 또 밑으로 많이 내려온다면 뭐 흡열 반응 같은 거 올라가면 발열 반응이고 내려오면 흡열 반응인데, 그래프가 올라갔을 경우에 발열 반응이 많이 일어났구나, 열을 많이 발산하는구나, 뭔가 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그래프가 밑으로 쫙 내려오면은 뭔가 흡열 반응이 있구나, 또 그래프가 많이 내려가면 많은 흡열 반응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두 개의 시료, 빈 도가니에 비해서 이 시료가 들어간 도가니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이제 이렇게 안에 이런 구조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 구조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왼쪽과 이제 오른쪽 두 군데 있죠. 이쪽에는 이제 빈 크로스볼을 넣는다 그랬고, 이쪽에는 시료가 담긴 크로스볼을 넣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 레퍼런스 분석지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쪽에서 써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빈 도가니 넣고 이쪽이 이제 시료를 넣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좀 반대로 사람이 이쪽에서 서서 봤을 때 이야기인데, 자, 요 그림은 사람이 이쪽에 섰을 때 봤을 때, 자, 레퍼런스 한쪽에는 이제 빈 도가니 레퍼런스라는 거, 자, 분석은 이제 시료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죠. 이번 링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한 개 링이 있고 이쪽에 링이 있고 이쪽에도 링이 하나 있고 이제 바깥에 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너 링이 있고 이제 아웃 링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 두 군데다가 시료를 넣고 두 개의 열적 변화 차이를 갖고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다는 거, 이제 요까지만 이해를 하고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크로스볼 도가니라는 이야기 했어요. 도가니, 크로스볼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 크로스볼은 뭐냐면 시료를 아까 넣는 그 용기라고 했어요. 용기가 이런 종류도 있고 이런 종류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런 용기에서 뚜껑도 있어요. 뚜껑이 있는 것이 있고, 여기는 뚜껑이 없는 여기는 뚜껑이 있는 거고 여기는 뚜껑이 없는 거죠. 이 크로스볼의 소재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커파, 구리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골드, 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백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사파이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크로스볼의 재질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류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은 이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알루미늄 소재는 값이 싸거든요. 자, 값이 싼 대신에 높은 온도에서는 사용이 힘듭니다. 알루미늄은 660도 정도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600도 이하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600도 이상 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할 수 없겠죠. 예, 660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구리 같은 거, 카파로 된 이 크로스볼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폴리머 테스트 할 때, 특히 촉매를 사용할 때는 카파를 사용합니다. 잘못 다른 소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소재 자체가 저온에서 예를 들면 이 알루미늄 소재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알루미늄이 반응을 해서 600도 이하에서도 다른 시료에서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시료에서 녹아버린다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계 장치가 다 오염이 되거나 또 손상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 600도 이하에서도 다른 거와 반응하는 경우는 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금과 이제 백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소재로 사용되는 크로스볼 같은 경우는 감도도 좋고 또 높은 온도에 사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500도, 600도, 700도, 800도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도 이상에서 녹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감도도 좋기 때문에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비싸요, 비싸. expensive. 아주 비싸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함부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을 하실 때 굳이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값싼 알루미늄을 사용하시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거와 반응성이라든지 높은 온도에서 사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백금이나 금을 사용하셔야겠죠. 자, 알루미나를 봅시다. 알루미나 같은 경우는 Al2O3. 자, 이거는 보통 고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알루미늄 소재로 된 거하고 알루미나 소재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저온에서는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고 고온에서는 알루미나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알루미나도 이제 가격이 그렇게 백금이나 금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알루미나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고온에서 무조건 알루미나를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 알루미나도 어떤 소재에 따라서는 이 알루미나가 부식되거나 또 녹을 수도 반응해서 녹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나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알루미나 같은 경우는 1700도 이상에서 녹기 때문에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죠. 또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사파이어는 이제 크리스탈라인, 알루미나의 크리스탈라인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이 특별한 경우에서만 주로 사용합니다. 아몰포스 Al2O3보다는 이제 아주 감도가 좋기 때문에 사파이어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그 브루스프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 그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이제 알루미나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온 DSC, 오늘 하게 된 저온 DSC는 이 알루미나를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 600도까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안 하고 주로 알루미늄 소재로 된 걸 갖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크루스플에 대한 설명을 했고 구체적인 이제 기기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온 DSC의 기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DSC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주 굉장히 작은 기계로 있죠. 이렇게 작게 됐습니다. 요 앞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시료를 이제 넣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종 이제 상태는 요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모두는 컴퓨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석 중에 그 어떤 상황에서 가스를 흘러 보내줘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때는 이제 요 가스 게이지를 갖고 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요 저온 DSC는 또 마이너스 190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90도 온도를 내리려면은 자, 액체 질소랑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액체 질소를 어디에 넣느냐? 자, 가봅시다. 요 보면은 요게 이제 액체 질소통입니다. 자, 액체 질소통은 이제 이렇게 20리터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평소에 사용을 하실 때는 이쪽에 게이지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함부로 열게 되면은 가스 압에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이 밸브를 다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게 여시고 다. 이거는 안 열어도 되지만 그래도 참고로 헷갈린다. 이거는 열어야 되고 이건 안 열어야 된다 모르겠다. 그럼 일단 다 열으세요. 다 열어갖고 다 열면 가스가 이렇게 분출됩니다. 가스 분출 다 된 상태에서 물론 이 상태에서는 이걸 분출시킬 때는 지금 이 밸브를 열으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 밸브가 있어서 이거를 자, 여기 밸브가 있잖아요. 자, 이거 열시고 다 열고, 그 다음에 가스를 벤트 시킨 다음에서 완전히 가스가 다 벤트가 되었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반드시 이걸 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는 도중에 안에 있는 압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은, 자, 긴 막대기가 있죠. 이렇게. 자, 쇠로 된 긴 막대기 있습니다. 이 막대기 안쪽을 보시면 구멍이 뚫려있죠. 뚫려있는데 이것이 이 부분이 액체 질소가 담겨져 있는 부분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된 상태에서 이 안에 내부에 압이 걸립니다. 압이 어떻게 걸릴 수 있느냐? 자, 이 쇠로 된 이 자키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압이 생기게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 라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서 이쪽 라인으로 연결되죠. 이쪽 라인으로. 자, 기계로 연결된 이 라인이 연결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밸브를 이제 열게 되면은 이 안에 압에 의해서 압이 차있기 때문에 이 액체 질소가 안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액체 질소 자체가 이 안쪽에 밸브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 기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계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액체 질소 상태, 마이너스 198도에 되는 저온의 그 액체 질소가 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마이너스 190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액체 질소를 이제 채우고는 이제 요 긴 라인을 안에 넣고 자, 이 잡기를 이렇게 잠굽니다. 잡기를 잠글 때 잠그고 이것을 밸브를 꼭 잠그십시오. 꼭 잠궈 갖고 잠긴 상태에서 처음에 액체 질소를 넣고 이걸 잡기를 잠그려면은 압이 차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튼다 하더라도 액체 질소가 바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하루 정도 놔두면은 이 액체 질소는 자체적으로 압이 생깁니다. 하루 정도 놔뒀을 때. 그러나 액체 질소를 넣고 바로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임의적으로 이 안에 압을 주입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러면 압을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쪽에 밸브를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서 이 가스 라인을 연결시키죠. 가스 라인을 연결시켜서 저쪽 가스의 밸브를 열어서 이 안에 임의적으로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안쪽에 압이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급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한 액체 질소를 이제 충전시키는 상태에서 하루 정도 놔뒀다가 그 다음날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정 급하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스를 이 안에 임의적으로 충전을 시켜서 압을 발생시킨 상태가 된 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스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가스 레귤레이터가 있죠. 제일 처음에 이제 가스 밸브를 이제 열죠. 열면은 두 개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쪽에는 실제로 들어있는 가스 양을 나타냅니다. 자, 실제 들어있는 양이 한 이 정도 들어있다는 거고, 이쪽에 있는 스테이지는 이제 배출되는 압력이죠. 배출되는 압력을 여기다 해놓게 됐습니다. 그럼 이 게이지를 자 돌리면은 오른쪽 돌리면은 시계 방향 돌리죠. 그러면 압이 좀 올라가게 되고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 압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적정한 압의 양을 그 밸브를 갖고 조절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가스를 열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요 가스 라인을 쭉 따라가시면은 자, 이 가스를 이제 가스 게이지로 들어갑니다. 가스 게이지로 해서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 공급을 하게 되죠.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요 가스 라인에서 이제 앞에 보시면 밸브가 있는데 앞에 밸브를 갖고 이 가스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 보시면은 게이지가 3개가 나오죠. 퍼지 1과 퍼지 2와 프로텍티브가 있습니다. 자, 프로텍티브는 시료를 측정할 때 가능 계속 흘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퍼지 1과 퍼지 2는 이 공간 안에서 분석되는 공간 안에서 특정한 그 뭐 아르곤 상태라든지 질소 상태 또는 산소 상태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경우는 퍼지 1과 퍼지 2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퍼지 1과 퍼지 2 프로텍티브가 3개가 있는데 잠시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퍼지 1, 퍼지 2 프로텍티브가 있죠. 만약 여기서 퍼지 1을 작동시키면은 이제 뭐 이 컴퓨터상에서 물론 퍼지 1을 이제 ON을 눌러줍니다. ON을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에 가스가 그 열린 상태에서는 여기 퍼지 1에 불이 오게 되고 물론 퍼지 2나 프로텍티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온 DSC의 그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DSC는 이제 첫 번째 커버와 저 안쪽에 또 커버가 하나 있고 또 그 안쪽에 또 하나 커버가 있죠. 이 3개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두 스테이지가 있는데 설명했다시피 이제 왼쪽 자 여기에는 이제 빈 크로스볼 도가니를 넣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시료를 담은 그런 크로스볼 도가니를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밑에는 센서가 있어서 센서에서 이제 전류를 흘러주면서 총 나온 전력량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료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료를 다 넣고는 나중에 다시 커버를 닫아서 이제 3개의 커버를 닫아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료를 만드는 방법은 보시는 것 같이 시료가 2개의 크로스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홈이 좀 깊게 파인 게 있고 홈이 좀 적게 파인 2개의 크로스볼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시료를 담고 요거는 커버입니다. 커버. 덮는 커버죠. 요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빈 도가니. 자, 빈 도가니를 넣고 여기다가 자, 아무 시료를 넣지 않은 커버를 덮습니다. 커버를 덮죠. 자, 커버를 덮었습니다. 덮은 커버를 덮은 다음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이쪽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안쪽에 넣고 여기에 있는 프레스를 갖고 프레스를 꾹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프레스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안쪽 꺼내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커브가 완전히 밀폐되죠. 이렇게 밀폐가 됩니다. 이렇게 밀폐시킨 상태에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료를 넣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왼쪽에, 기기에서 왼쪽에 들어간 레퍼런스라고 해요. 왼쪽에 들어갈 거니까 요거는 따로 준비를 이렇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료를 넣은 게 필요하겠죠. 시료 넣은 것은 처음에 요거를 다시 새 것을 하나 건져서 올려봅시다. 요것을 저울에 먼저 답니다. 자, 저울에 달고, 저울에서 놓고, 먼저 0점을 잡죠. 닫고, 자, 0점을 잡아줍니다. 자, 0점을 잡아주게 되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컵을 열고, 자, 꺼내서 여기다가 이제 시료를 얹죠. 시료는 우리가 폴리머를 갖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머에 정해진 폴리머 양을 시료를 넣고, 자, 폴리머 시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머를 넣고 무게를 재게 되죠. 무게를 재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0점을 빈 도가니는 이제 빈 글로스볼은 0점을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폴리머의 무게만 나오겠죠. 자, 보시는 것 같이 8.4g 정도, 이거 밀리그램이죠. 0.0084니까 8.4mg 정도 수치가 나왔네요. 적당한 시료의 양은 일반적으로 폴리머 같은 경우는 시료 양을 한 10mg 내외로 해주면 좋습니다. 자, 10mg 내외가 적당하고, 금속 소재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한 30mg 정도 넣어주는 게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료 자체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담으면 좋은 것이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가능한 시료를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으냐 하면은 이 바닥면에 밀착을 많이 시켜주면 많이 시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시료가 반응할 때 바로 이 그리스볼에게 열을 전달시켜서 열 센서에 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한 시료를 붕 띄우지 마시고 바닥에 밀착을 시켜주는 게 좋다는 것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시료도 폴리머를 바닥에 가능한 밀착을 시키고 안쪽에 넣고, 자, 커버도 씌워야겠죠. 여기도 커버를 씌워 봅시다. 커버를 안에, 자, 한 개만 커버를 씌우고, 자, 커버를 자 씌우고 이를 압착을 하죠. 압착을 하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밀폐된 상태로 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밀폐된 상태. 자, 밀폐된 상태를 놓고, 요거는 시료고 요거는 이제 빈 도가니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우리가 폴리머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폴리머를 한 250도까지만 올릴 겁니다. 250도까지. 이 폴리머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폴리머예요. 가스도 250도까지 올리더라도 가스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약 한 200도에서 근처에서 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스도 발생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러나 간혹 측정을 하다 보면은 가스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100도에서 뭐 물 같은 거는 물이 들어가면은 100도에서 수증기가 생기겠죠. 수증기 형태의 가스가 생기고, 또 다른 화학 물질이라면은 200도나 300도 정도에서 이제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상태의 시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더 살펴봅시다. 예, 가스가 발생하는 거, 내가 온도를 올리는데 그 온도를 올라가는 중에 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시료를 놓고, 가스 발생용은 이 커버 자체를, 자, 요 커버를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자, 커버에다가 엎어놓고, 자, 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중앙에다가 구멍을 꾹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봅시다. 여기 구멍이 뚫히죠. 자,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커버를 이렇게 씌우죠. 커버를 씌워서 요거를 이제 압착을 시킵니다. 자, 여기는 가스가 발생되는 시료 경우입니다. 가스 발생 시료는 이제 레퍼런스에 넣을 거는 반드시 이렇게 커버에 구멍을 뚫어서 요걸 레퍼런스로 씁니다. 레퍼런스고, 시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시료용 커버도 이제 구멍을 뚫어야겠죠. 여기도 구멍을 뚫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시료 안에다가 가스가 발생되는 시료를 여기다 넣고 이 구멍 뚫린 커버를 씌워서 압착시킨 다음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고 이 구멍을 안 뚫고 만약에 가스가 발생되는 시료를 그대로 분석하시면 나중에 압이 생겨서 이 크루시블 자체가 볼록해져 버립니다. 볼록해져 버리면은 이 면에서 볼록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정확한 분석 자체가 센서에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료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시료를 이제 그 기계에다 집어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시료를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고, 자, 빈 도가니는 이제 시료의 스테이지 왼쪽에 넣고요. 그 다음에 시료가 들어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넣습니다. 만약에 넣다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래프가 반대로 나옵니다. 흡열 반응은 이제 그래프가 위로 올라와야 되고, 발열 반응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바뀌어버리면은 흡열 반응이 발열로 나오고, 발열이 흡열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유념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시료를 넣은 다음에는, 뚜껑을 이제 안쪽 닫고, 중앙에 것도 뚜껑을 닫고, 이걸 정확히 닫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확히 닫으셔야 되고, 이 뚜껑이 만약에 3개 중에도 정확히 안 닫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닫을 때도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프로텍트 가스는 항상 열어두셔야 됩니다.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 열어두게 되면 기계에 약간의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트 가스를 항상 열어주시고, 이제 기계를 이제 하나씩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계를 끌 때는 제일 처음에 이 저온 DSC 본체 뒤에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뒤에 스위치를 ON 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ON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교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은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분석하는 거하고 이제 측정하는 거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측정할 때 요거를 기억하세요. 이 두 개의 모양이 나오는 거,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화면에 이제 오프 라인이 나오죠. 요 오프는 지금 기계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은 이제 오프 부분이 이제 ON으로 바뀌면서 기계와 컴퓨터가 상호 교신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각종 샘플 이름을 넣고 분석 조건을 넣은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ON이 켜지면은 이제 컴퓨터와 기기가 연결된 상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여기 이제 빈 거, 이걸 클릭을 하세요.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은 무엇을 하느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찍을 거는 이제 이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보정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마시고 시료 측정할 때는 샘플을 클릭을 하세요. 자, 샘플을 난 찍겠다 해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덴티케이션 이거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시를 넣으시면, 저는 뭐 0, 특별하게 넣을 게 없는 경우는 그냥 0, 1, 이렇게 아무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샘플 이름을 넣어야겠죠. 샘플 이름. 자, 샘플 이름 우리가 요 폴리머니까 폴, 이렇게 쓸까요? 자, 폴을 씁시다. 샘플 이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샘플 매스라고 나옵니다. 샘플 매스. 샘플 매스는 몇 그램, 몇 밀리그램이냐? 자, 아까 8.2mg이었죠. 8.2. 자, 밀리그램 넣고, 클루스블 매스는 이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클루스블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료 무게만 넣으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특별히 건들 건 없어요. 레퍼런스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자, 다음, continue에서 다음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은, 자, 이런 창이 뜨죠. 이 창은 뭐냐 하면은, 온도 보정입니다. 온도 보정과 열량 보정인데, 이 temperature recalibration이라서 온도를 보정해 놓은 게 있어요. 자, 2003년도, 2004년도, 2008년도 이렇게 온도 보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2004년도 보정해 놓은 거 오래됐지만 이거를 사용해 볼까요? 이거를 클릭을 딱 하고, 자, 열기, 자, 온도 보정. 요거는 이제 그 열량 보정입니다. 자, sensitivity 파일에서 열량 보정. 자, 열량 보정. 이것도 2004년도 거. 이거 클릭할까요? 자, 요런 과정이 뭐냐면 앞서 온도와 열량을
이제 보정을 해서 나타내 달라. 2004년도 보정했는 걸 갖고 여기에 맞춰서 보정해서 알려달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기 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지요. 요게 이제 요 화면이 바로 이제 무엇이냐? 내가 몇 도까지 측정하겠다. 또 측정할 때 가스는 내가 넣겠다, 안 넣겠다. 뭐 그다음에 그 몇 도에서 끝내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곳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서 자, 초기는 온도 몇 도냐? 20도부터 하겠다. 뭐 30도부터 하겠다. 이걸 설정하는 건데 요거를 초기 설정할 때는 얘가 지금 현재 이 기기 상태가 몇 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내려와 보면은 여기에 실제 온도 나오죠. 23.3도씨라고 나옵니다. 23.3 여기. 그러면 이 기기 상태가 지금 23.3도씨인 거죠. 그러면 스타트 템퍼러처 온도도 23도쯤 맞춰주세요. 23도. 가능한 그 현재의 온도를 스타트 그 템퍼러처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시료 찍을 때, 자, 프로텍티브에 가스를 넣겠다. 또 퍼지도 가스를 넣겠다. 자, 이렇게 가스를 넣겠다 싶으면 체크를 해주고, 나 가스를 넣지 않겠다. 그냥 프로텍티브만 가스를 넣겠다. 이렇게 하면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하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Edit and 이걸 눌러주세요. 이걸 딱 누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And Temperature가 나오고, 이제 Heating Rate 나옵니다. 자, 여기 뭐냐면 내가 몇 도까지 올리겠다. 이 시료를 몇 도까지 올리겠다. 우리 한 250도까지 올려봅시다. 그만 우리가 250도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온에서 스타트 템퍼러처 여기서 23도죠.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23도에서 이제 250도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까지 올리는데 내가 분당 몇 도씩 올릴 것인가? 자, 분당 몇 도씩 올릴 것인가를 정해줘야겠죠. 통상 이제 한 5도 내지 10도 정도 합니다. 이제 내가 정밀하게 봐야 될다 싶을 때는 이제 한 5도 정도, 분당 5도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고, 뭐 대충 보면 된다. 뭐 대충 이제 온도를 10도, 분당 10도로 해서 빨리빨리 보겠다. 그러면은 분당 10도까지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 나 굉장히 빨리 보겠다. 굉장히 보면 뭐 분당 100도 올리겠다. 이건 안 되겠죠. 이 기계가 올릴 수 있는 거는 분당 20도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제 그 전력량이라든지 기계상에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20도까지 하지 마시고 맥시멈은 이제 한 10도까지 해주시고 대신 그 최소 단위는 뭐 0.1도도 올릴 수 있고 뭐 0.5도도 올릴 수 있고 그런 다양하게 설정하기 나름으로 올릴 수가 있지만 최대 온도는 이제 한 10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더 이상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물론 20도까지는 올라가지만 기계에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설정하면은 이제 잠시 클릭을 해보면 이 수치에 맞게 적합하게 기계가 알아서 이제 나머지 두 개 또는 포인트 숫자를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지면은 자, 요거 정할 때는 물론 이 화면에 다이나믹에서 요게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가스는 자동으로 처음에 설정했는 상태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다시 Edit to End를 누릅니다. 딱 누르면은 자, 위에 보시면 처음에는 23도에서 이제 올린다. 온도를 쭉 올린다는 표시죠. 온도를 올린다는 표시고 250도까지 올리고 분당 5도를 올리고 시간은 총 45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자, 요래 두 개는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지가 수치를 나타내서 계산해 주는 거고, 자, 가스 상태는 이렇게 두 군데 이제 체크가 자동으로 되지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250도에서 한 뭐 10분간 더 유지하고 싶다. 10분간 더 유지하고 싶다. 또는 1시간 더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 여기에 아이소머썸을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자, 유지 시간이 나옵니다. 내가 뭐 1시간을 유지하고 싶다. 뭐 이렇게 또는 뭐 10분을 유지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1시간 10분이다 하면 1시간 그다음에 땡땡 하시고 땡땡하고 자, 10분 누른 다음에 자, 10 하면은 1시간 10분. 자, 1시간 10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포인트는 자동으로 자기가 또 눌러주면 기기가 포인트 부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1시간 10분 동안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에디 하시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1시간 10분 동안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 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난 유지하지 않겠다. 그럼 이거 지워야겠죠. 자, 여기 클릭해서 이거는
내가 지우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자, 이걸 눌러주면 이제 없어지죠. 자, 유지하지 않겠다. 이걸 눌러서 없애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250도까지만 올리겠다라고 정해주고, 이 상태에서 끝내겠다. 자, 끝내겠다고 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 파이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Edit to End를 눌러줍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파이널을 누른 상태에서 자, Emergency Reset Temperature에서 260도가 나와요. 이 260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250도까지 올렸는데서 플러스 10도가 더해진 값이 여기에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250도까지 올린다고 설정해 놨는데 얘가 모르고 260, 270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쭉 올리다 보면 기기가 오작동이 돼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에머전시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자, 비상사태. 그래서 내가 설정한 보다 10도 더 플러스된 260도까지 올라가면 무조건 다운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파이널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설정한 최고 온도에서 플러스 10도인 에머전시 리셋 템퍼러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Edit to End를 눌러주죠. 그러면 이제 끝내겠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자, 요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온도를 올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래프를 보겠다는 의미가 다 설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Continue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Continue를. 자, Continue 누르면은 이 데이터를 내가 어디다 저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요 데이터를 그냥 보기 편하게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파일 이름을 정하죠. 앞서서 한 거는 PO라고 폴리머니까 PO라는 샘플 네임을 적었어요. 그건 샘플 네임이고 이건 파일 네임입니다. 샘플 네임하고 파일 네임하고 동일하게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우리는 헷갈리기 때문에 PO, 다시 폴리머인 PO를 동일한 이름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 PO를 적었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이 바탕화면 PO라는 파일 네임에 의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요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은 여기서 스타트를 다 누르게 되죠. 자, 스타트 누르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뜨면서 자, X축은 이제 타임이 나오죠. X축은 타임이 나오고 Y축은 이제 DSC 열량이 나오는데 자, 이쪽을 확대해서 잠깐 볼까요? 요거 보시면 밀리그램 단위로 보고 밀리와트가 나오죠. 와트. 결국 와트가 나오는 거, 와트. 와트는 전력량이죠. 전력량. 자, 전력량이 나오는데, 우리는 열량을 알아야 되는데, 왜 전력량이 나옵니까? 헷갈리죠? 예, 기계는 열량이면 줄이나 칼로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 줄이나 칼로리는 얘는 열량을 몰라요. 그러나 이 기계는 전압이나 전류나 전력량, 전압과 전류를 곱해보면 전력량이 나오니까, 전력량은 알죠. 전력량은. 그래서 얘는 전력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 전력량을 표시를 해줘서 그 전력량을 갖고 나중에 이미 좀 전에 템퍼러처 리캘리브레이션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 리캘리브레이션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정한 거 좀 전에 보여줬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온도라든지 열량 형태로 다시 변환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처음에 이제 요 녹색 곡선이 열량 곡선이에요. 녹색 곡선이 열량 곡선이고 붉은 곡선이 이제 온도 곡선이죠. 온도 곡선. 여기는 이제 X축은 시간의 이제 시간 과정들을 이제 쭉 보고 5분, 10분, 15분 총 45분에 걸쳐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볼테이지가 나오고 여기는 온도, 현재 온도가 나온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이 진행이 쭉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이 완료되었으면은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한번 하게 되죠. 클릭하면은 자, 요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화면에서 파일에서 이제 오픈을 하죠. 오픈하면은 우리가 바탕화면에 포라는 자, 바탕화면에 포라는 PO 요 파일 네임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으니까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열기를 해봅시다. 열면 요거 같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자, 검은선으로 나타내는 게 열량 곡선이고, 자, 붉은색으로 나타내는 게 온도죠. 자, 온도를 이렇게 보고, 이쪽은 시간이죠. 타임.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해요. 자, X축을 나는 온도로 두고 싶다. 자, Y축을 열량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 위쪽에서 세팅을 한번 눌러봅시다. 세팅. 자,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세팅은 X축은 나는 온도로 하고 싶다. 요 온도, 요걸 클릭을 딱 하시면, 자, X축이, 자, 템퍼러처로 바뀌죠. 바뀌고, Y축은 이제 열량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 나올 때, 처음에 열량 곡선을 보면 처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이게 흡열 반응이 아닙니까? 원래 밑으로 그래프가 쭉 나오면 흡열 반응이고, 위쪽으로 쭉 나오면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흡열 반응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나오는 항상 이렇게 밑으로 쭉 흡열 반응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온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 기계에서 온도를 처음 올릴 때 전기가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처음 스타트 전기가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래 전기가 처음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도록 하세요. 무시하시고 그 이후부터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폴리머 같은 경우에 자, 약 한 100도 내외에서 이렇게 발열 반응이 한번 일어나고 자, 150도 넘어서 이제 두 개의 흡열 반응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통상 결정화, 크리스탈라이제이션에서 결정화, 이 폴리머의 결정화 온도고 요것은 이제 녹는 온도입니다. 녹는 온도인데 두 가지의 구조가 혼합되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녹는 온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얻은 상태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요 결정화 온도, 이 결정화 온도는 몇 도에서 결정화되느냐, 또 결정화됐을 때 열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녹는 온도, 이 녹는 시점에 이 녹는 온도는 몇 도이고 총 녹는 온도의 그 열량은 얼마가 되는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이 그래프를 아무 선이나 그래프를 클릭을 딱 하세요. 하시면 선이 흰색으로 바뀌죠. 자, 바뀐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 evalu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딱 하시면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온셋이 있고 뭐 인플렉션이 있고 and compressed peak 뭐 글라스 전이 온도 여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크리스탈리티, 자, 이건 결정화 온도인데 크리스탈리티를 딱 누릅니다. no area 확인 나오죠. 자, 이거는 크리스탈리티보다도 자, 여기서 다시 클릭해서 자, 할 때는 이제 compressed peak를 눌러주세요. 자, compressed peak 눌러주면은 자, 여기서 내가 보려고 하는 데들 요 근처에 놓고 두 개를 이렇게 마우스를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자, 두 개 끌어당겼죠. 요 그래프가 처음에 쭉 올라가는 요 대충 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올려놓고 여기서 apply를 누르십시오. apply를 탁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눌렸고 그 다음에 녹는 온도 쪽, 자, 이쪽 부분에도 정보를 내가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로 쭉 옮겨 놓습니다. 자, 처음에 스타트하는 그래프가 처음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스타트과 끝점에 각각 놓고 apply를 눌러주죠. 그 다음에 다 되었으면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확대를 쭉 보기 편하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 이것 부분도 클릭해서 확대를 쭉 시켜서 보기 편하게 글자를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 결정화되는 요 부분에 자, 온셋 포인트 88.9가 나오죠. 온셋 포인트를 읽으세요. 온셋 포인트. 자, 온셋 포인트가 바로 결정화 시작 온도입니다. 시작 온도. 그 다음에 이 총 결정화되는 총 열량은 6.199g당 줄이죠. 단위가 g당 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녹는 온도. 녹는 온도도 온셋 포인트를 보세요. 온셋 포인트가 녹는 온도입니다. 168.1도씨에서 녹기 시작한다 해서 온셋 포인트를 보시고 이때 총 녹았는 그때 열량은 자, 흡열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요. 마이너스 붙고 62.79 줄 per g이다. g당 제 62.79
0.79줄 정도의 열량이 이제 소비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이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이 그래프가 뭐다, 내가 폴이라는 거다. 물론 밑에 정보가 있지만은 여기다가 텍스트 파일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넣었을 때 인서트에 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텍스트 글자를 넣고 싶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넣고, 자, 내가 폴이다, 이런 것을 이제 글자를 넣고 싶습니다. 넣으면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넣어서 이것도 확대를 이렇게 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걸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들어가서 미리 한번 보세요. 프린트, 프리뷰 미리 한번 싹 보세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인쇄하시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인쇄를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대해서 더 볼 수도 있겠죠.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 상세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상세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고, 자, 프린트가 다 되었으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능한 내가 프린트보다는 이제 파일로 가지고 가고 싶다. 자, 이 그 부분을 내가 파일로 가지고 가고 싶다 할 때는 프린트 스크린 하세요. 화면에서 프린트 스크린 해서, 자, 여기서, 자,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림판 있죠. 자, 그림판은 여러분 잘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림판에 들어가서 여기서 복사를 하시면은, 붙여넣기 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저장해 가시면 됩니다. 다래미로 저장. 물론 이 자체는 컬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용량을 작게 하시려면 그냥 흑백 비트맵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4로 할까요? 우리도 4로 해서 내가 바탕화면에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탕화면 설정해서 저장하시면은 물론 자, 이 부분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를 이제 내가 텍스트 파일로 가져가고 싶어요. 텍스트 파일로. 프린트는 다 됐고, 또 데이터도 내가 이 그림 파일도 그림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했는데, 이제는 내가 텍스트 파일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텍스트 파일로 가지고 가고 싶을 때는, extract, 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을 딱 하시면은, 자, export 데이터 나옵니다. export 데이터. 한마디로 텍스트 파일로 export 변환시키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export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자,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요 선이 나옵니다. 이 두 개 선이 나와서 처음부터, 자, 끝까지. 자, 이 끝까지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할 때는 이 한 끝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나는 이 앞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쓸모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갖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넣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를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얻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내가 30도부터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한 200도까지 갖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선이 자동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원하는 데 가죠. 이렇게 숫자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200도가 설정이 됐죠. 자, 이것도 물론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직접 갖다 놓아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자, 익스포트 누르면은, 자, 이거를 어디에만 저장할까요? 하면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까요? 바탕화면에 폴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저장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텍스트 파일로 가져가게 되면은 엑셀이라든지 기타 그래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면 이 부분이 이제 다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저장이 잘 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 설정이 끝났으면은 클로즈를 이제 누르면은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저장이 되었나 한번 봅시다. 잠시 창을 내려놓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폴이랑 그림, 우리가 앞서서 그림 파일로 저장했던, 자, 부분이 다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자, 폴, 텍스트 파일도 한번 볼까요? 자, 텍스트 파일 앞부분에는 이렇게, 자, 이 앞부분은 이 기계 분석 조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첫 줄과 둘째 줄, 셋째 줄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줄은 온도 라인이에요. 온도 라인. 온도 라인이고 이거는 시간 타임이죠. 온도 라인이고 요거는 이제 DSC 부분이고 요거는 자, 요 부분을 볼까요? 요 부분은 이제 그 센시티비티 부분인데 요 부분과 자, 잠깐만요.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볼까요? 일단 쭉 내려가 보시면은 자, 45분까지 나오죠. 자, 요 라인이 온도 라인인 요게 시간, 요게 DSC. 제가 앞에 약간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첫 라인이 이제 온도 라인이고, 둘째가 시간 라인이고, 세 번째가 이제 DSC, 이제 그 열량 라인이죠. 요 세 개의 그래프를 갖고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여기서 내가 앞에 시료와 첫 번째 시료와 두 번째 시료를 겹쳐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파일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뉴 하시면은 이 그래프, 기존의 이 그래프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다시 보는 거고 여기서 오픈을 눌러주면은 자, 오픈을 눌러주면 이와 오픈을 눌렀을 때 다른 그래프와 겹쳐보는 겁니다. 자, 오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오픈해서 내가 다른 쪽에서 찍었던 거 그래프를 한번 찾아서 볼까요? 찾아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데이터4에서 뭐 이제 김현정에서 올리고메에서 뭐 A라는 시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열게 되면은 자, 요 시료와 이 시료 두 개 겹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빨간 거는 방금 열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겹쳐 볼 수도 있는 거 참고를 하시고 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 겹쳐도 보고 한 개도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데이터 해석에 대한 부분들, 또 프린트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을 받아서 이제 텍스트 파일로 변환시키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좋은 DSC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 분석하는 방법부터 원리라든지 데이터 해석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다 훑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기계를 사용을 할 수 있으리라 이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